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차가운 조명,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기.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결혼정보회사 프레스티지의 라운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이었다. 30살의 큐레이터 이수연은 벨벳으로 마감된 소파에 앉아 이질적인 호화로움 속에서 자신이 마치 박물관의 잘못된 자리에 놓인 유물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반강제로 이 자리에 끌려 나왔다. 30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는 딸이 어머니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 그 자체로 비치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직업은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수연은 먼지 쌓인 유물 속에서 잠들어 있는 역사를 깨우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그녀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반짝이는 신상품보다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진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의 가치를 조건으로 환산의 등급을 매기는 이 장소는 모든 것이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거대한 위선의 무대와도 같았다. 잠시 후 상담 매니저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다. 오늘 만나실 남성분은 저희 회사의 VVIP 고객입니다. 이수연 씨와 아주 잘 어울릴 거라고 확신해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자신감이 넘쳤지만 수연의 귀에는 그저 상투적인 영업 멘트로 들릴 뿐이었다. 룸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선 상대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다. 수연은 그의 첫인상에서 미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분명 단정하고 잘생긴 편이었지만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그는 자신을 중견 무역회사의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옷차림은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몸에 잘 맞는 깔끔한 정장이었다. 그는 수연이 자리에 앉는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가 정중하지만 다소 사무적인 말투로 첫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공한 표준 질문지처럼 어색하고 의무적인 대화가 오갔다. 수연은 예의 바르지만 무미건조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녀는 이 무의미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수연은 그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이는 방식,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녀의 가방에 난 작은 흠집, 그리고 그녀의 재킷 옷깃에 달린 작은 앤티크 브로치 같은 사소한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한 남자였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그가 그녀의 브로치에 대해 물었을 때였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유물인 은장도를 축소 복제한 것이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수연의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지루해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은장도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제작 기법에 대해 설명했다. 놀랍게도 그는 지루해하기는커녕 깊은 흥미를 보이며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다. 심지어 장인의 세공 방식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전문가 수준에 가까웠다. 수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다. 평범한 무역회사 팀장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지식과 통찰력은 너무나도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과시적인 언변을 사용하는 대신 절제되고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에는 아첨이나 과장이 없었고 오직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순수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지적이고 흥미로운 대화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약속된 1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매니저가 들어와 만남의 종료를 알렸을 때 수연은 아쉬움마저 느꼈다. 헤어지기 직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연 씨와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는 딱딱한 이곳을 벗어나 수연 씨가 사랑하는 박물관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래를 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진짜 만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 만남은 이수연이 일하는 작은 시립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제안에 김민주는 흔쾌히 응했다. 수연은 내심 그가 지루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려한 결혼정보회사와는 정반대의 공간 먼지 냄새와 세월의 덮개가 켜켜이 쌓인 이곳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그저 낡고 따분한 장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수동적으로 그녀의 설명을 듣는 관람객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유물을 대했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는 전시된 백자 다랑아리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었다. 수연은 항아리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열정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설명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고 이따금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백자들과는 달리 유독 이 항아리의 유약에는 미세한 균열이 많군요. 특별한 제작 기법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보관상의 문제였을까요? 그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다. 수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느꼈다.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즐거움. 그녀는 신이 나서 박물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언젠가 특별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서까지 털어놓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껏 만나왔던 그 어떤 남자보다도 깊은 공감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의 평범함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닌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시선으로 본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가면을 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모두가 그의 부와 지위를 보고 접근했고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계산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부족한 지원과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깊은 감동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낡은 박물관을 통째로 사들여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억눌러야 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공연장 대신 그들은 고궁의 한적한 돌담길을 걷거나 인사동의 낡은 고서점 거리를 헤매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허름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오래된 미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다. 대화는 결코 끊이지 않았고 함께하는 침묵마저도 편안했다. 지욱은 김민준이라는 가짜 신분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이 복잡한 남대문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지욱을 알아보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권도윤 닮지 않았어. 지욱은 본능적으로 수연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그녀를 좁은 골목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완전히 가렸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골목의 좁은 공간 안에서 수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과 희미한 향수 냄새를 바로 앞에서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셔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값비싼 시계를 발견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평범한 무역회사 팀장이 차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식,
몸에 밴 기품 그리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만의 아우라. 어쩌면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이후 지욱은 자신의 이중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슬아슬한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연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분명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다음 만남에서 지욱은 그녀에게 작은 꾸러미를 걸렴. 그것은 그녀가 예전에 한번 읽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지금은 절판되어 구할 수도 없는 희귀한 역사 전문 서적이었다. 김민준이 선물한 낡은 책은 이수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마저 허물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대신 그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도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에 삼청동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데이트 전날 밤 잠을 설쳤다. 토요일 오후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작은 갤러리를 구경하고 전통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하고 소박한 데이트였다. 수연은 그의 곁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자신을 발견했다. 더 이상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어색한 상대가 아닌 오랫동안 알고 지낸 편안한 친구이자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남자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태산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는 평범한 남자 김민준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갤러리를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바로 옆 대형 공사 현장에서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건설 중이던 건물의 비계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몇몇이 추락한 끔찍한 사고였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수연은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옆에 있던 김민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의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카리스마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현장 소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현장 접근 통제부터 하시오. 2차 사고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과 안전관리 일지를 즉시 가져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모두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비범한 존재감은 곧 주변에 몰려든 기자들의 눈에 띄었다. 한 눈썰미 좋은 기자가 그를 알아보고는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 태산그룹의 강지욱 회장 아니야. 그 이름이 수연의 귓가에 밝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김민준 중견 무역회사 팀장,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재계의 최연소 총수와 그의 옆에 선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고 그들은 정신없이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연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말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흔들렸다. 김민준 씨, 아니 강지욱 회장님. 이게 다 뭐죠? 전부 연극이었나요? 평범한 사람인 척하면서 바보 같은 여자가 당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지욱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지휘관의 카리스마 대신 절박함과 후회가 묻어나왔다. 수연 씨 오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것이 진심이 되었어요.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후였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진심은 결국 거대한 기만의 일부에 불과했다. 차가 그녀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과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개의 세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에 기댄 채 그녀는 마침내 참아왔던 배신감의 눈물을 터뜨렸다. 차 안에 홀로 남은 지욱은 오랫동안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거짓말이 만든 거대한 벽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지욱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이수연의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박물관으로 출근한 그녀는 모든 동료들이 자신을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녀의 얼굴은 태산그룹의 젊은 총수와 함께 뉴스 화면을 장식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큐레이터에서 재벌 스캔들의 여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굴욕감과 수치심에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보내오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무시하며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내기로 결심했다. 강지욱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거짓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무작정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대신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방법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숨 막히는 삶과 그녀를 만나고 느꼈던 진정한 해방감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에 대해 절절한 반성과 후회를 담은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일하는 박물관에 거액의 익명 기부금을 전달했다. 수연은 박물관 관장으로부터 재정난이 해결되었다는 기쁨에 찬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 조용하고 세심한 방법으로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지지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스캔들은 태산그룹의 상황, 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정해진 혼처가 아닌 근본도 모르는 여자와 엮였다는 사실에 대노했다. 그는 즉시 지욱을 자신의 저택으로 호출했다. 당장 그 여자애를 정리하고 유진그룹의 유채린 양과의 약혼을 서둘러라. 너는 태산그룹의 얼굴이지 길거리 연애나 즐기는 한량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불호령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지욱은 처음으로 그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유채린, 유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지욱의 정략 결혼 상대로 내정된 여자.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성,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야망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에게 강지욱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두 그룹의 합병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비즈니스 단계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름도 없는 큐레이터 하나 때문에 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유채린의 공격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먼저 수연의 가장 소중한 꿈부터 짓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연이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금속공예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가진 문화예술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수연이 유무를 대여해야 할 모든 개인 소장가와 기관에 압력을 넣었다. 수연의 대여 요청은 번번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그녀의 꿈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이 업무 때문에 참석한 한 미술품 경매 행사장에 유채린이 우연을 가장해 나타났다. 그녀는 수많은 미술계 명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연에게 다가와 우아하지만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수연 씨라고 했죠. 강지욱 씨가 요즘 취향이 독특해졌다고 들었어요. 하긴 가끔은 이렇게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바닥은 수연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인 곳이 아니랍니다. 그녀의 말은 수연을 순식간에 신분 상승을 노리는 어리석은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채린의 공격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정말 강지욱에게 이용당한 순진한 바보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지독한 자기회의와 무력감이 피어올랐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좌초된 전시회 기획안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유채린이 자신을 조롱하며 언급했던 바로 그 유물의 사진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의 절망은 조용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유채린의 공격은 이수연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투사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상처 입은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굴욕감과 무력감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지적 열망으로 변모했다. 유채린이 돈과 권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면 자신은 지식과 진실이라는 무기로 맞서 싸울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역사와 예술, 즉 자신의 가장 강력한 영토 안에서 이 전쟁을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좌초된 특별전 기획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주요 유물을 대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녀는 역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진품과 위작 조선시대 예술품에 담긴 진실과 거짓지라는 새로운 주제를 설정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유물을 나열하는 전시가 아닌 진품을 가려내는 치열한 학문적 과정과 위작에 담긴 인간의 탐욕을 폭로하는 도발적이고 지적인 전시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유채린이 상징하는 피상적이고 거짓된 세계를 향한 그녀의 정면 도전이었다. 새로운 기획의 학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연은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사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기고했다. 유채린의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갤러리가 소장한 유명 고서와의 진위에 대해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담은 논문이었다. 그녀의 논문은 탄탄한 논리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계의 오랜 통설의 균열을 일으켰다. 이 작은 논문 한 편은 고요했던 미술계의 파문을 일으키며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그 시각 태산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회장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유럽의 한 국가와 추진하던 수조원대 규모의 복합문화 리조트 건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사업의 핵심은 리조트 내 박물관에 전시될 조선시대의 전설적인 국세 꼭새를 매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전 태산그룹이 거액을 주고 사들이려던 국세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익명의 제보가 유럽 파트너 측에 전달되었다. 유럽 파트너는 즉시 계약을 보류하고 태산그룹에 매우 짧은 기한 내에 국세가 진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증명에 실패한다면 태산그룹은 수조원대의 사업을 잃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낙인 찍힐 재앙적인 상황이었다. 그룹 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고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지욱은 이사회와 할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깊은 밤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지욱에게
비서가 최신 미술사 학술지 한 권을 들고 찾아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술지를 넘기던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이수연. 그리고 그녀가 쓴 논문의 제목,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논문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정교한 위작을 가려내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그는 전율했다. 그 순간 지욱은 깨달았다.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자신과 태산그룹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바로 자신이 그토록 상처 입혔던 여자가 쥐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연인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절박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총수로서 그녀의 전문가적인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의뢰인이 되어야만 했다. 다음 날 저녁 강지욱은 이수연이 일하는 작은 박물관의 낡은 입구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는 구혜자도 자신의 거짓을 사과하는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직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늦은 밤 박물관의 모든 불이 꺼지고 이수연이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려 할 때였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강지욱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경계심으로 온몸에 가시를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이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저희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절박함이나 미안함 대신 깊은 피로와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태산그룹의 총수로서 한 명의 의뢰인으로서 그녀 앞에 섰다. 그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태산그룹이 직면한 국세 위작 스캔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유산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컨설턴트직을 제안했다. 완벽한 독립성과 모든 권한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었다. 한 기업의 명운과 국가의 체면이 걸린 공적인 의뢰였다. 수연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당장이라도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다시는 그의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명의 큐레이터로서 전설적인 국세를 직접 감정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수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녀만의 단호한 조건들이 붙었다. 첫째, 이것은 완벽하게 공적인 업무 관계이며 사적인 대화는 일절 금지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 결과는 오직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회장의 개인적인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셋째, 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장비에 대한 완벽한 접근 권한을 보장한다. 그녀는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태산그룹이 마련한 최고 수준의 보안 감정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강 회장님, 이 큐레이터님. 그들의 호칭은 딱딱했고 그들 사이에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원들이 함께했다. 하지만 감정 작업이 시작되자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리더는 이수연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과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감정 작업을 이끌어 나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국세의 미세한 흠집 하나 조각의 깊이, 그리고 시대별 인장의 특징까지 놓치지 않았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연약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존경심을 자아내는 전문가로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며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행군에 모두가 지쳐갈 무렵이었다. 늦은 밤 감정실에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업무가 아닌 그녀의 꿈이었던 특별 전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이 잠시 허물어졌다. 그들은 잠시 회장과 큐레이터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누었다. 거짓이 아닌 서로에 대한 순수한 존중과 감탄 위에서 그들의 관계는 다시금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감정 작업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수연은 최첨단 과학 장비와 자신의 오랜 경험을 총동원해 국세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분석했다. 역사적 기록과 제작 기법을 비교 분석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위조의 증거를 찾아냈다. 국세를 구성하는 금의 성분, 분석표에서 조선시대 합금 기술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미량의 원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것은 현대 기술로만 재련 가능한 물질이었다. 국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 하지만 단순히 위작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도적인 사보타주 행위라는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수연은 강지욱에게 국세를 판매한 유럽의 미술상에 대한 비밀 조사를 요청했다. 지욱은 즉시 태산그룹의 정보팀을 동원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정보팀은 미술상의 계좌에 최근 거액의 자금이 출처불명의 유령회사를 통해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 유령회사는 바로 유진그룹 유채린의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의 비자금 창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유진그룹이 태산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음모였다. 그들은 태산그룹이 거액을 주고 가짜 국세를 사들이게 한 뒤 그 사실을 폭로해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 회사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던 것이다. 유채린이 수연의 전시회를 방해했던 것 역시 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지욱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신의와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서 반격을 가하기로 했다. 며칠 뒤에 열릴 태산그룹의 연례 투자자 초청 갈라 행사가 그들의 무대가 될 터였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유진그룹의 유 회장과 유채린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지욱은 이사회를 소집해 국세가 논란 끝에 진품으로 판명되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갈라 행사에서 이 국세를 공개하며 유럽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유채린과 그녀의 아버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욱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 국세 공개 발표를 위해 강지욱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태산그룹의 성공적인 미래와 문화사업의 비전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유진그룹의 유 회장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박수갈채를 받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욱이 신호를 보내자 그의 등 뒤
스크린에 떠있던 국세의 화려한 이미지가 차가운 데이터 분석표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국세에서 검출된 현대합금 원소 성분표와 유진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미술상에게로 흘러 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무대 한쪽에서 이수연이 마이크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 국세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에 고립된 유 회장과 유채린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채 수백 개의 눈과 카메라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이수연의 폭로가 끝난 순간 갈라 행사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 고립된 유진그룹의 유 회장과 유채린 부녀에게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지욱은 조용히 수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임을 온 세상에 공표했다. 다음 날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기업 스파이 행위와 사기 혐의로 유씨 부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태산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정직함과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강지욱 회장에 대한 신뢰는 급상승했고 유럽 파트너와의 계약은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개되었다. 언론은 이수연을 국보급 큐레이터이자 재벌가를 구한 신데렐라로 칭송하며 그녀의 지성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이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산그룹의 상황인 강 회장이 지욱과 수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다. 수연은 또다시 차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노 회장의 깊은 사죄였다. 그는 깐깐한 재벌 총수가 아닌 한 명의 어른으로서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수연의 지혜와 강인함이 회사를 구하고 손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모든 외부의 갈등이 해결된 후 지욱과 수연은 비로소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느 주말 지욱은 수연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결혼정보회사 프레스티지로 데려갔다. 그는 그날 하루 그곳 전체를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빌렸다. 그들이 처음 어색하게 마주 앉았던 바로 그 프라이빗 룸에서 그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거짓도 비밀도 없는 사이로 그는 태산그룹의 회장 강지욱으로서 한 여자 이수연에게 진심을 담아 첫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들의 사랑은 햇살 아래서 투명하게 피어났다. 지욱은 수연이 마침내 개최하게 된 진품과 위작 특별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관람객이 되어주었다. 수연은 태산그룹 이사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문화사업 분야에서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파워 커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욱은 수연을 그녀가 일하는 박물관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그가 비밀리에 후원하여 새롭게 단장한 전시관 하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연 관. 전시관 안에는 단 하나의 전시물만이 조명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옷깃에 달고 있던 낡은 은장도 브로치와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낡은 역사책이었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국세보다
소중한 보물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반지를 내밀었다. 이수연 씨, 내 인생의 유일한 진품이 되어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수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인위적이고 계산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온갖 시련과 거짓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외로움의 해결책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삶을 함께 항해할 단 한 사람의 영혼의 동반자를 발견한 것이다.